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최진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란의 이혜림 학생과 재간동의 이영은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채 특집 방송을 했잖아요. 반응이 참 좋았죠? 정말 좋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궁금한 점을 콕콕 집어주는 반응이 주르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공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죠.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은 인류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네. 누가 뭐래도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죠. 현대 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은 어떤 인재상을 원할까요? 하반기 신입 및 인턴 채용의 슬로건이 What makes me move? 오. 당신과 함께 세상을 움직입니다. 였다고 해요. 네. 이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은 진정성 있는 비전과 기본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현대차와 함께 세상 움직이려면 일단 공채에 합격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현대차 그룹의 신입사원이 되는 법,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우리 혜림 학생은 토익 스피킹 몇 점이나 몇 레벨 스피킹 차. 5픽은 그러면? 토익은 아니고. 네. 자, 말하는 사이에 첫 번째 그렇군요. 토픽이 나왔습니다. 자, 역사인데요. 역사. 이게 뭘까요? 역사가 깊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네네. 역사를 아무래도 뭐 줄줄 깨야 된다고 이런 걸까요? 그렇죠. 면접 때 역사에 대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언제 설립을 그쵸. 했고 그런 회장님은 걸 누구시며 좀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말일 것 같기도 한데요. 궁금한데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영훈 학생 설명해 주세요. 네, 점점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현대자동차는 2013년부터 인적성 검사와 별도로 또 역사 에세이를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응시자의 역사적 소양과 가치관을 알아보는 건 물론이고요. 이때 작성한 답변이 1, 2차 면접에까지 면접관들의 질문 소재로 이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또 우리 학생들의 그 역사적 소양과 가치관을 알아보지 않으면 좀 아쉽겠지요. 아이, 그럼요. 네, 그렇죠. 2016년 상반기 공채에 출제된 문제를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원래는 제한 시간이 30분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네. 두 학생의 생각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나는 대로 요점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니까 21세기 르네상스가 어떤 분야에서 일어날 것 같은지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이걸 바로 대답하라고요? 네. 어려웠어요. 진짜 어렵다. 21세기의 르네상스가 어디서 분야에서 일어날 것 같은지. 이거는 네. 르네상스에 대한 역사적 지식도 알아야 되고 물론 알아야 그리고 되고. 통찰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돌아가는 그 통찰력도 알아야지만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를 아주 정확히 분석하셨는데. 그렇죠. 예, 분석만 대답? 했지 대답은 또 우리 혜림 학생이. 네, 네. 저부터 하는 그렇죠. 건가요? 시간 벌어줬으면 됐죠, 이 네, 정도면. 감사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일단 예전에 예술을 다시 부흥시키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서 한다면은 또 다시 순수 예술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요새 인공지능이다, AI다 해서 기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인간이 인간 본래의 그 창의성과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순수 창작 문학이나 예술 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수 예술로. 순수 예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훈 학생 대답 들어볼게요. 엄청 잘해야 됩니다. 저는 물론 시간이 좀 있었어서 예. 르네상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또 종교에 조금 반대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또 이탈리아가 로마 교황청이 가까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잘못된 점을 쉽게 지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1세기 르네상스는 그 문제점이 있는 그쪽에서 일어날 것이고 뭔가 과거의 어떤 가치관을 좀 우리에 맞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제왕적 대통령제가 조금은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의원 내각제라든지 뭐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들이 양당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좀 대체적으로 개헌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대답은 어떻습니까? 두 학생의 의견을 들었는데 네. 확연히 다르지 않나요? 확연히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라고 할 때는 보통 문화 부흥이다 이렇게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상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분야라든가 다방면에 이런 르네상스 부흥은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영훈 학생은 사상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정치 쪽으로 좀 더 관심이 많은 지원자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예림 학생 같은 경우는 순수 예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드론도 나오고 이게 그 알파고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순수 미술이라는 거예요. 로봇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감흥이 없는 거죠. 로봇이 뭐 스포츠를 한다고 해도 이런 게 없는 건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가는 이 부흥 운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21세기의 르네상스다 하고 있는데 이예림 학생이 그런 부분은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가치관에 맞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영훈 학생의 장점은 그런 이론적 기반을 잘 다졌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대부분 다 문화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상을 건드렸다는 게 그렇죠. 이 친구가 조금은 독특한 다른 지원자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은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현대차 외에도 역사관을 평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공부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또 그 역사를 현실에 적용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 역사가 나왔으면 아무래도 그 문제 관련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HMAT. 이게 뭐죠? 근데 그 약자 같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마트. H맵? 네, H맵? 보통 AT가 나오면은 네. 적성 검사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어떤 뜻일지 혜림 학생이 설명해 주세요. 하마터면 현대 아니겠죠? 네. 예. 하마트 뭐 H맵 많이 나오는데요. HMAT라고 읽는 게 맞고요. 네. 다시 영어가 나오는데 현다이 모터 그룹 애프티튜드 테스트의 와. 약자라고 해요. 네. 적성 검사인 거죠. 저 영어 발음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많이 예. 부담이 돼요. 아, 예. 국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가장 까다로운 시험 중 하나라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신기해라. 네, HMAT에서는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공간 지각 및 도식 이해를 알아보는 5가지 종류의 적성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성 검사랑 앞서서 말했던 역사 에세이까지 해서 7개의 영역을 총 5시간에 걸쳐서 본다고 합니다. 네, 5시간이나 보는 시험을 통해서 네. 도전, 창의,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고 지원자의 잠재적인 업무 능력을 다각면에서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 듣기로 일단 5시간 동안 시험을 친다고 하는데 휴식 시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있죠. 대단하네요. 다행이네요. 5시간 동안 시험만 보러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예. 보통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140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도 2시간 연강은 그냥 거뜬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에 대해서는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다 적응이 돼 있지만 5시간이라는 건 힘들기 때문에 네. 15분씩 해서 약 2번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는 5시간 동안 이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체력도 아주 강한 사람이 아, 그럼요. 가끔 예. 광고 나오잖아요. 네. 체력이다, 뭐 공부는 체력,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럼요. 이 시험도 HMAT도 체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그 HMAT 영역별 대비 방법 이런 거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 HMAT의 특징을 네네. 5가지로 요약을 하면 네. 99문항에 145분. 엄청나네요. 99문항이라니까 저는 99칸 집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네네. 이 문항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현대차 이 인적성 검사, 인성 검사와 에세이를 동시에 실시를 하고요. HMAT에서는 표와 관련한 유형이 자료 해석과 그리고 정보 추론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전체 영역 중에 40%에 해당하는 정도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자료 해석은 20문항에 30분, 그리고 정보 추론은 25문항에 보통 30분 등으로 빠듯하기 때문에 다른 적성 검사보다는 좀 시간 배분에 더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MAT는 다른 기업과는 달리 그런 어휘나 그런 수리력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력과 추리력을 한 번 더 꼬았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범위도 넓고 내용도 많은 시험이잖아요. 예. 미리 알아보고 맞춰서 준비하는 게 합격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볼게요. 현대차 그룹의 공채의 모든 것. 세 번째 키워드. STA.
우리 스파 브랜드라 그래서. 아, 그렇죠. 빠르게 옷 입는 베스트 패션. 네네. 그거와도 약자가 같은데. 이 스파 브랜드 그게 그건가요? 궁금한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는 진짜. 네, 아우, 마지막 네. 키워드 준비한 혜림 학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PA는 Speaking Proficiency Assessment로 영어 구술 능력 평가입니다. 이제 힘들어요. 네. 현대자동차 영어 그룹 면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SPA 시험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서 입사나 승진 모두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필수적인 시험이라고 합니다. 실제 업무 현장의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험도 이제 실제 업무 현장처럼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런가? 그 외국인이나 교포와 2대1로 마주보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 과정이 영상으로 다 녹화가 된다고 하네요.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 환경 속에서 영어 능력을 측정받을 수 있고 컴퓨터가 아닌 원어민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준의 영어를 실제적으로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있으면 좀 얼 것 같기도 한데. 그러게요. 네. 대략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 보통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같은 거는 다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 면접을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게 시간을 줍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편안하게 질문이 들어가는데 네. 식사는 하고 왔냐, 취미는 뭐냐, 뭐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이렇게 해서 워밍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형별 사진 설명하는 질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진 속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던가 아니면 보통 표나 그래프를 보고 본인이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는 내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다들 영어 면접이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사실은 교포가 한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 있으면은 외국인만 있을 때는 네. 표정 관리라든가 잘 못해도 이러면서 같이 바디랭귀지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점수를 주는데 교포가 들어가면 또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하는 것보다 실제 외국인하고 할 때 짧게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교포가 들어가고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답변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짧게 뭐 10초 미만, 뭐 5초 미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10초에서 15초 이상 정도의 본인 회화 실력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팁만 쏙쏙 빼먹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굉장히 좀 점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그룹의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현대차 그룹 공채에 대해서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훈 학생의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인성검사 생각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푸는 것이 훨씬 낫다.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솔직하게 하는 게 솔직하게 낫다. 낫다. 역시 솔직한 게 낫네요. 네, 솔직한 게 맞습니다. 인성검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성인데 거짓말로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인성검사를 볼 때 본인이 좀 가식적이면 합격하려고 오히려 똑같은 패턴의 질문인데 처음에는 예스 1번을 했다가 그 다음번에는 다른 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편차에서 벗어나는 경우라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솔직하게 본인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현대자동차 서류 전형 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어필이 된다. 네, 직무마다 다른데 되고 있습니다. 어필이 된다? 다르지만 된다. 네. 직무가 자동차와 관련된 설계라든가 자동차 디자인이라든가 자동차 네. 직무와 직결되는 업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렇지 않고 뭐 경영 지원팀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아무래도 전혀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는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오는 친구들이 더 업무를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직무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자동차에 대한 지식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혜림 학생 마지막 질문해 주세요. 네, 이전에 HMAT에 불합격한 경력이 있으면 다시 지원해도 소용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기업마다 이게 좀 다르긴 하는데요. 소용이 없진 않다. 네. 야, 오늘 퍼펙트 하십니다. 퍼펙트. 예. 네.
제가 좀 솔직합니다. 예, 설명 좀 대단하군요. 부탁드릴게요. 보통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 떨어졌을 경우에 그 점수가 남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데 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회를 좀 더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떨어졌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공채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공채 대비 이슈 찬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성과 연봉제 도입, 어떤 영향을 끼칠까? 성과주의의 부작용 대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 성과 연봉제 확산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죠. 정부와 노동계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혜림 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무사안일, 철밥통, 간무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일컫는 표현들이죠.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자연스레 오르고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고임금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타개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성과연봉제입니다.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도입해볼 가치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일하는 만큼 받는다는 동기부여를 하여서 사내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숨겨진 인재들이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나아가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조직적인 변화를 기대할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능력 위주의 사내 문화와 팀 성과를 위한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영훈 학생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그 성과의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연봉을 책정하려면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그 질과 양의 계량적인 평가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적이나 성과가 잘 안 인정되는 효율적인 서비스에만 공무원들이 집중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는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시장 논리가 지배해버리면 여느 서비스업처럼 되어버릴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현실에 타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성과연봉제. 찬반 토론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두 학생도 실제 토론 면접이라 생각하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영훈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 여론만 봤을 때 해도요. 여론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대를 많이 한다는 그런 설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성공을 할 거냐 실패를 할 거냐 불확실한 상황에서 왜 굳이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들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사실 민간 기업의 효율성에 비해서 생산성이 70%에서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일하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민간 기업보다도 낮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과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과 위주로 평가되는 성과연봉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그런 효율성의 논리로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빠르게 쉽게 처리가 가능한 업무들이 있을 거고 좀 오래 걸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공공서비스의 질을 이게 낫다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효율성 있는 쪽만
공무원들이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굉장히 걱정하셔서 그런 염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공공 서비스라는 특성이 계량화하기 힘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입 기관에서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 평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 참여도 포함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서 전문가들뿐 아니라 그 평가자들의 잣대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평가 이후에도 이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효율성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일을 성실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더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혜림 학생이 말하는 공공기관의 그런 생산성 향상시킨 사례라든가 이런 성과급을 도입했던 국내 사례나 아니면 해외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KB 하나은행에서 은행의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의 수익을 성과 지표로 해서 그렇게 임금을 매기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KB 하나은행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고요. 해외에서 공공기관에 직접 도입하였던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PRP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정부와 직원의 협력으로 성과 연봉제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국내 사례, 성공 사례로 했을 때 하나은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업이 아니죠. 네. 사기업이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공공 서비스 분야이고요. 두 번째 해외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거를 적용했을 때 과연 될까라는 문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물어보면 보자마자 나이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계 질서 그리고 우리 상하 수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정성적 평가는 어쨌든 주관적으로 평가가 될 것인데 그 평가하는 기준자가 누굽니까? 평가자가 있을 거고 그 평가자는 당연히 상사일 겁니다. 그 성과 연봉제를 평가하는 평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이런 또 다른 부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평가자 주체는 상사가 아니라 제3의 전문가라고 저는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걱정하셨던 뭐 아부나 그런 문제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누가 저를 평가하게 될 줄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계 질서와 수직적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과 위주의 이런 성과 연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위계 질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부장님은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힘들죠. 그러니까 과장님께 시킵니다. 과장님은 힘드시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일반 사원들에게 시킵니다. 그럼 결국 그 일들은 다 사원들이 가져가는 것이지만 회의 때 정작 사원들은 부장님께 저의 아이디어를 어필할 기회는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성과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성과 기준에 기말 성과가 있어요. 이것은 팀 전체적으로 보는 그 팀의 성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높으신 상사분들도 일반 평사원들의 말을 더 들어줄 것이고 본인들의 성과도 같이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부장님이 과장님에게 일을 주고 과장님이 대리님에게 일을 떠넘기고 대리님이 또 사원에게 일을 떠넘기고 그게 성과 연봉제에서 또 부조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원이 한 게 대리가 어떤 자기 자신의 성과로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일단 그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성과 연봉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론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에서 성과가 높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임금을 깎아서 가져오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그 임금 총액이 적어지는 금액이 나올 거라는 시뮬레이션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기업가,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갑들의 이게 이익이 될 거란 말이죠. 사실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만년 저성과자가 되도록 두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게 상대평가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위 5%에 대한 저성과제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있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매니저들과 함께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영국의 시스템인데요.
영국은 라인 매니저 평가가 있어서 수시로 피평가자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요새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당신의 성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염려하셨던 뭐 저의 아이디어를 뺏기거나 그런 것들도 더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효과도 더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영훈 학생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럼 반대하는 그 성과 연봉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보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뭐 도입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은 만약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네.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성과 연봉제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상여금 제도가 기업마다 있고 또 공공기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미 물론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성과 연봉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여금 제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은 100% 효율성의 논리로 지배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처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 서비스도 분명히 효율성의 논리로 지배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공 서비스에서도 물론 이 게으른 사람들을 좀 더 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또 다른 또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이 좋고 완벽하게 효율성의 논리가 돼버린다면 공공 서비스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성과 연봉제를 하지 않고 그런 본인이 말한 성과급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에도 몇 개 그런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성과 잔치를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과 연봉제를 하지 않고 그런 인센티브제를 지금처럼만 계속 도입한다라고 하면 네. 그런 부패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까 성과 연봉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3자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을 이 제도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성과금 남겨서 파티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제3자의 그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와서 평가를 한다면 좀 이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성과 연봉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여봤는데요. 오늘 두 학생 토론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학생인데 참 잘하네요. 그렇죠. 잘하죠. 정말 예, 예. 잘합니다. 저희는 지금 했으면 취업도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특히 이영훈 지원자 같은 경우에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당황할 법도 한데 그걸 침착하게 본인이 인센티브에 대한 그 보완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차분히 대답해 주셨던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영훈 지원자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직설적인 화법을 써서 상대를 무안하게 해주는 이게 토론 면접장에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점수를 제일 안 주는 경우가 듭니다. 사실은 상대를 무안하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토론할 때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혜림 지원자가 먼저 발언이 끝났으면 보통 토론할 때 잘 들었습니다 하고 바로 시작하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토론 면접 때. 그런데 잘 들었습니다 하는 것보다 이혜림 지원자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얘기를 해주면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을 할 때라도 다른 지원자가 할 때 옆에서 이제 배치도를 같이 그리면서 누가 얘기했으면 그 지원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 이 지원자는 정말 잘 경청하고 있구나라는 게 그 평가자, 면접관에게도 느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저도 아주 새로운 팁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그리고 그렇죠. 좀 더 유연하고 유연하게. 부드러운 자세로 그렇죠, 그렇죠. 토론에 임하기. 그래야 감사합니다. 더 커뮤니케이션적인 능력을 좀 알아볼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아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아니죠라고 직설적으로 딱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은행은 공공기관이라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공기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상대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도 표현 방법을 조금 익히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성격을 좀 배워요. 예. 이혜림 지원자 같은 경우는 정말 똑부러지죠. 그리고 본인의 발언이나 소신껏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얘기를 할 때 조금 출처 부분에서 초반에는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한 출처가 근거가 반드시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토론 면접에서 아무래도 적극성이 남자들이 뭐 많이 주도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 와중에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발언은 적지만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딱 얘기를 하면 면접관들도 어우 저 친구 똑똑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런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반드시 반대를 할 때는 뭔가의 대안 제시를 미리 마련을 해두고 반대를 하시는 게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를 할 때는 꼭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그리고 자료를 언급할 때는 출처를 좀 명확히 밝혀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현대차고로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진담을 시청하시는 취준생분들이 신입사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는 모든 정보를 쏟아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채 특집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취준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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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your opportunity so good.